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인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해 20년이 넘게 함께 살아왔어요. 저희 시가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가 집안이었어요. 저도 딱히 가난한 형편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갑부 집안도 아니었죠. 아마 소개팅이나 선을 봤다면 애초에 연결도 못 됐을 거예요. 대학 CC로 만나 연애 결혼을 했으니 가능했던 결혼이었죠.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시부모는 처음엔 저를 반대하더군요.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잘 사는 거라고 집안 차이가 나는 걸 아주 대놓고 지적했죠. 그래도 시부모 둘 다 나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고 막대먹은 인간들도 아니라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절 좋게 봐주지도 않았죠.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지만 저도 좀 마음고생은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당시엔 그냥 살면서 서서히 인정받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처세라는 건 결국 장기전 아니겠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고 밝게 살아온 사람이라 인간관계엔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연하지만 자신감이 있었죠. 이분들도 처음엔 날 별로로 여겨도 결국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요. 결혼 후 저는 시가에서 갖고 있는 재단 내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공립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었고 전 옮길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결혼 후 시부가 제게 이직을 제안하더라고요. 시가에서 학교 재단을 갖고 있는데 네가 들어와 일을 돕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계속 공립에 있어 뭐 하겠냐? 안 그래? 그리고 저희 부부가 CC였다고 했잖아요. 남편도 저도 같은 전공이었거든요. 같은 재단이지만 저는 중학교에서,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쳐왔죠. 사실 저는 처음엔 제가 이사장 며느리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시가에도 부탁해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죠. 아무래도 그런 게 알려지면 좀 미묘하게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특권층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어떤 편의도 받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정말 몇 년간 학교에선 제가 남편과 부부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때는 학교가 한번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한 시점이었죠. 학교 내에 학폭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이걸 몇몇 교사들이 쉬쉬하면서 덮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게 몇 달 만에 일이 커지면서 결국 학교가 교육청 감사까지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무부장을 포함한 몇몇 교사들이 가해 학생 집안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를 묻어둔 사실이 드러나게 됐죠. 당시 학교는 완전 비상이었어요. 이런 일 하나하나가 재단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인지 알아? 내가 학교에 도통 신경을 못 썼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만 그래. 교장 교감도 결국은 남이야 남. 학교 이미지 지키고 사태 수습하는 건 결국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인 거야. 네가 이번 일 책임지고 잘 수습해보도록 해라. 결국 그 과정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을 제가 맡게 됐고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일부터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처리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일 처리를 잘 해내면서 학교 내에도 제 정체가 알려지게 됐고요. 처음엔 동료 교사들이 저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 게 부담도 됐지만 시부모에게 인정을 받게 됐고 특히 시모가 저를 많이 신임하게 돼 그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시모와 확연히 가까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시모와 부쩍 가까워진 저는 점차 시가에서 제 존재감을 키워갔고 나중에는 시모와 서로 엄마, 딸이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까지 친한 사이가 됐죠. 그렇게 결혼 몇 년 만에 시가의 인정을 받게 되며 이후로는 큰 걱정도 별다른 갈등도 없이 아이도 키우며 잘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불거진 건 불과 얼마 전이었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그 사이 교직에 몸담은 지도 훌쩍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새 교감이 됐어요. 이놈아, 네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다.
네 처도 교감직 맡아 일 잘해나가고 있는데 뭐 보고 느끼는 거 없냐? 네 나이에 아무 직함 안 맡고 그러고 평교사 하다 늙을 거야? 어휴, 나는 골치 아픈 일은 하고 싶지도 않아, 아버지. 교장, 교감 그런 거 해서 뭐하나? 이거 말 아닌 꼬라지 좀 봐. 어째 이건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드는지. 누굴 닮아 이래? 누굴 닮았겠소. 아들이 지혜비 닮지. 내가 언제 저러고 철이 없었어? 난 일을 너무 해 문제였지. 아니, 교장, 교감이 하기 싫으면 재단에라도 들어와 일이라도 돕던가. 뺀질 놀궁리만 하고 저 한심한 놈. 아유, 골치 아프게 그런 걸 뭐하러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 아버지 나이 더 드시면 이사장 자리나 물려받으면 되지 뭐. 저거 무슨 아무 야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저 놀고 먹다 편한 것만 하려더니 남자놈이 뭐가 저런지. 아유, 내가 네 놈 물려주기 싫어서라도 악착같이 안 늙을란다. 그럴 것 같네 아버지. 화통 삶아 드셨는지 아직도 30대 같으셔. 쭉 그렇게 계세요. 나 더 놀고 먹게. 아이고, 저거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런 망나니 놈이. 아휴, 상미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안 왔으면 어쩔 뻔했니. 그러게 말이요. 내가 아들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는 모양이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며느리만 너무 싸고 도신다니까. 당신은 좋겠어. 남편은 늘 시부에게 타박을 받곤 했고 시모와 시부 모두 며느리인 절 더 치켜 세워주곤 했죠. 장난스럽지만 남편이 그런 절 농담 삼아 질투하곤 하며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재단학교는 서로 건물은 다르지만 중고등학교가 급식실과 체육실을 공동으로 함께 쓰고 있거든요. 물론 교사들도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급식실에서 동료 선생님 한 분과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자 교사가 다가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저 고등학교에 이번에 수학교사로 첫 부임하게 된 장인주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십니다. 아유,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네 그래. 안 그래요? 미인은 장인주 선생님이 더 미인인데 그래? 그러게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쁜 선생님이 왔으니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겠네. 한번 열심히 잘해봐요. 반가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부임을 했다는 수학교사와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 교사에 대한 인상은 왜인지 제게 좀 짙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그의 외모 때문이었는지 절 보는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다른 교사들과는 다른 느낌을 받아서였는지 아무튼 꽤 인상적인 첫 만남이었죠. 여교사의 미모는 아주 뛰어날 뿐 아니라 얼굴도 아주 동안이었어요. 처음에 30대쯤이나 되었거니 생각했는데 세상에 40대 초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한 몇 달쯤 지났을까? 장학사 방문을 앞두고 교내 정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인원들은 저마다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일에 한창이었고 저는 학교 주변을 살피며 정원을 손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꽃나무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종종 나무 다듬거나 꽃 심거나 하는 일들을 제가 도맡아 해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무를 정비하느라 나무 뒤에 가려져 있어 학생들이 저를 못 봤나 봐요. 학생 셋이서 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들끼리 모여 속닥속닥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진짜야. 내가 진짜 봤다니까? 역사랑 수학 맞아. 분명해. 내 눈 알지? 시력 2.0인 거. 그리고 목소리도 들었는데? 와, 미친. 진짜 돌았다. 아우, 징그러. 왜 그래? 그러니까 역사 그 늙은 아재랑 대체 왜? 둘이 10살 넘게 차이 나지 않아? 수학쌤은 예뻐서 남자 만나려면 얼마든지 더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륜을 왜 했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야, 왜겠냐? 그런 거 다 돈 보고 하는 거야. 역사 이사장 아들이라며. 여기 재단이 좀 부자겠어? 이사장도 나이 많고 아파서 오늘 내일 한다던데. 그러다 이사장 자리 어차피 역사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불륜녀한테 돈 좀 안 쓰겠어? 다 그런 거 보고 그러는 거지. 으에,
그래도 난 아무리 몇 억을 줘도 그런 늙은 놈 못 만날 듯. 진짜 비위 대박이다. 하여간 이놈의 학교 진짜 더러운 일 많다니까. 어른들은 대체 왜 그러고 산대냐? 아, 근데 이거 나 진짜 니들 딱 2명한테만 말하는 거다. 나 이거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 진짜 절대 소문내면 안 돼. 소문나면 니들 둘이 내는 거 바로 알 거야. 알았지? 알았어, 말 안 해. 야, 청소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다고 담임이 또 뭐라 하겠다. 빨리 들어가자. 학생들의 대화는 그렇게 휘몰아치고 지나갔고 저는 나무를 다듬던 손도 내려놓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화는 분명 제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말한 수학은 아마 수학교사 중 하나였을 테고요. 제가 체육실 앞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그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었으니 아마 저희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의 수학교사 중 하나였겠죠. 전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을까 하다가 일단 좀 더 분명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 우선 고등학교에 일하고 있는 수학교사들의 명단부터 확인을 하기로 했죠. 수학 담당 중 여자 교사는 4명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유독 눈에 띄더군요.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던 동안 미인 교사의 얼굴이었죠. 저는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했고 사람을 붙여 알아본 결과 남편 놈의 불륜 상대는 역시 그 여교사가 맞더군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었고 남편은 망설이지도 일절 부인도 않고 곧바로 시인을 하더군요. 잘못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나 변명 안 할게. 그냥 2번, 아니 3번 그냥 바람이었어. 사실은 얘가 이 학교 들어오려고 애쓰면서 나한테 로비를 좀 한 거야. 아니, 예쁜 여자가 대놓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들이대고 이러는데 나라고 뭐 솔깃 안 했겠어? 솔직히 좀 혹해서 마음 갔던 건 사실인데 그냥 딱 그게 다야.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내가 진짜 쪽이 다 팔려서 행시를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면 그딴 모습을 학생한테 다 들키고 있어. 내가 그 여학생들 보기가 나 부끄러워서 진짜. 재단의 이사장이 될 거라는 양반이 미혼의 여교사랑 그러고 돌아다니는 걸 학생이 두 눈으로 봤으니 이제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난 학교 이미지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이러고 밤낮으로 일하는데 이사장 자리 물려받을 거라는 인간은 이러고 허튼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미안해 진짜. 앞으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봐줘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부탁이야. 가뜩이나 엄마 아버지 나 망난이라고 하고 도움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일까지 알려지면 나 완전 모가지야. 알지? 내가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덮고 넘어가 주라.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남편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댔고 그 모습은 솔직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먹고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사실은 충격적이거나 배신감이 든다기보단 한심하고 짜증이 난다는 느낌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정이 넘치는 부부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한 충격이나 배신감에 치를 떨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그보다는 좀 어이가 없는 감정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무렵 시부가 생사를 오가는 와중이었거든요. 지병으로 입원한 지 몇 달이 된 시부는 요 몇 주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가 돼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였고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몸져 누워있는 와중에 아들이란 놈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사장 자리 물려받은 생각에만 들뜬 건지 뭔지 뒤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전 이놈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하자니 소송도 하고 골치도 꽤나 아플 테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마음에 걸렸고 학교 일이며 뭐며 생각할 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남편을 용서하거나 묻어둔 채 계속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딱히 애정도 없고 각방 쓰며 산 지 꽤 되긴 했지만 밖에 나가 함부로 굴리고 바람 피워댄 놈이랑 같은 지붕 아래 계속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죠. 이런저런 속 시끄러운 고민들로 머리가 아픈 와중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어요. 아버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죠.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일이 눈앞에 닥치니 마음이 참 아프고 허전하고 너무 복잡한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시모와 저희 부부가 맡아 해야 할 몫이 많았고 정말 정신없이 시부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교사들도 단체로 조문들을 왔고 시부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며 이름도 꽤나 알린 사람이라 지역구 정치인들이며 각종 기업인들도 화환을 보내곤 해 장례식은 꽤나 떠들썩한 분위기였죠. 그렇게 장례 마지막 날이 됐고 이미 다녀갈 사람들은 다 다녀가 제법 식장 안이 한산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에 들어선 인물이 바로 남편의 상간녀, 그 수학교사였거든요. 그 상간녀는 몹시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절까지 올리더군요. 상심이 크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당하게 제 앞에 와 인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그런 상간녀를 맞이해주는 남편놈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절정은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며 마지막에 빙긋 웃기까지 하는 상간녀의 얼굴이었죠. 와, 무슨 저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죠. 저 둘 관계 정리한 거 아니구나. 남편놈이 이미 내가 안다는 사실까지 다 얘기했구나. 짐작할 수 있었죠. 사실 다른 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문을 올 때 상간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 얼굴을 못 들이미나 보다 싶었는데 웬걸요. 생각보다 훨씬 뻔뻔하고 철면피였던 상간녀는 아예 혼자 당당하게 올 심산이었던 거죠. 여기서 식사라도 하고 가요. 늦은 시간이지만 사람도 별로 없으니. 심지어 남편놈은 상간녀를 따로 챙기며 둘이 테이블에 앉아 얘기까지 나누더군요. 그 꼴들이 어찌나 당당한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나 싶더라니까요. 저것들이 아주 웃기고들 있네. 정말 꼴 같지도 않은 짓들이 이어지더군요. 많이 슬펐어요? 얼굴이 헬쑥해 보여. 울지 마요. 그래도 당신이 와주니까 마음이 좋네. 이리 와요. 눈물 닦아줄게. 나한테 잠깐 기댈래요? 남편놈이 꼴에 눈물을 흘린 건지 상간녀가 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질 않나 남편놈의 얼굴을 끌어당겨 자기 가슴팍에 기대게 하질 않나 하도 기가 막힌 광경에 시모와 몇몇 친척과 조문객들마저 일제히 둘을 바라볼 정도였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폭발을 하고 말았고 둘에게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의 얼굴에다 육개장을 그대로 들이부었죠. 야! 너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 돌았냐? 아우 씨! 뜨거! 아우 진짜! 너 미쳤어? 누구 화상 입게 하려고 작정했어? 화상 안 입었네. 야, 너야말로 미쳤니? 여기 아직 장례 치르는 공간이야. 아버님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자리에 불륜녀를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았어.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진짜 내가 그래도 네 체면 생각해서 최소한 장례 끝나고 조용히 처리해주려고 했는데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다. 하여간 옆편내 늙을수록 느는 거라곤 배짱이랑 목청밖에 없지. 여자가 뭐가 이렇게 나긋나긋한 맛이라고는 없고 그저 우악스러지기만 하는지. 네가 남자라도 너 같은 거랑 살고 싶었겠니? 야, 네가 내 체면 안 지켜주고 육개장 들이부은 대가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혼 한번 당해봐 고상미. 그러면서 놈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던지더군요. 다 늙은 게 어디 하나 봐줄 데도 없고 성질도 못 같은 걸 내가 여태껏 참아주고 같이 살아줬더니 이제 헤어질 때가 됐나 보네. 도장 찍어라. 너도 어차피 질질 끌어봐야 소용없을 거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이사장짜리는 내가 물려받을 거고 아버지 갖고 계시던 건물도 다 내 거 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위자료 정도는 두둑하게 쳐줄게. 그 정도면 늙음하게 아쉬울 거 없잖아? 안 그러냐? 너도 어차피 나한테 남은 점 같은 거 없을 텐데 괜히 쌍방 피곤하게 질질 끌지 말자고. 그 말에 픽 웃음이 나더군요. 시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봐달라고 빌 때는 언제고 시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사장짜리 지 거고 눈치 볼 사람도 없다 이거였죠. 애초에 빌어댈 때도 진심일 거라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러고 민낯을 드러내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 그래.
이혼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과연 네가 원하는 대로 될까? 너 아직 유언장 못 보고 그런 소리 짓거리는구나. 멍청한 새끼. 유언장? 무슨 유언장? 뭔 소리야? 장례식 끝나면 변호사가 올 테니까 그때 변호사가 준 서류 보고 한번 잘 읽어봐. 네 앞날이 아주 크게 바뀌어 있을 테니까. 무슨 소리냐고 날 끼어대는 남편 놈을 뒤로하고 저는 시모에게 고개를 숙이곤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놈에게선 정말 쉼없이 줄기차게도 전화가 오더군요. 부재중 전화만 100여 통에 메시지도 몇십 통이나 와 있었죠. 그게 무슨 뜻이야? 엄마도 발인 마치고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되고 답이 없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변호사 말이 내가 받을 몫이 없다는데 뭔 개짓거리를 한 거야 니들?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받아라 이 미친 X나. 욕지거리까지 섞어가며 메시지가 엄청나게 폭탄으로 와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혼자 날뛰어대고 있을지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어머님, 이놈 지금 제대로 열받은 모양인데요? 그러게 말이다. 거기다 나까지 사라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안 그러니? 자, 그럼 대체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고 시모와 저는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면 무려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때는 제 남편이 태어나던 해였죠. 제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인데 시부에겐 밖에 나가 바람 피워 얻은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속칭 첩이라고들 하죠. 시부에게 첩이 있다는 건 가족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던 일이라 저도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첩은 원래 시가에서 일하던 유모였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제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을 발견하면서 갓난아기인 남편을 돌보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유모를 고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부는 제 남편을 봐주던 어린 유모와 바람이 났던 거였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 유모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 나보다도 어린 사람이었는데도 아이를 참 잘 보더구나. 난 내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치료하고 하느라 호중이를 볼 수가 있니? 그동안 우리 호중이를 너무 잘 봐주니 그게 고마웠고 또 종종 병원에 애를 데려와서 보여주는 것도 고마웠고 그래서 갖고 있던 값비싼 폐물도 주고 참 잘했다. 그러니 내가 그 두 인간을 마주친 순간 얼마나 놀랐겠니? 어머, 그럼 어머님이 그 현장을 직접 보신 거예요? 그랬어. 내 딴에는 남편을 놀래켜 주겠다고 서프라이즈를 한 거였지. 요양 마치고 집에 가서 놀래켜주면 좋아하겠지.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다. 그 어린 날에는.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날보다 하루 일찍 갔던 게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게지. 안 그랬으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들어간 순간 두 놈이 엉켜 있었는데 너희 시애비가 어찌나 놀라던지. 그때 그 얼굴이 잊혀지지도 않아. 아주 기겁을 해서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나를 보더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유모는 놀라기는커녕 안방 침대까지 차지하고 들어앉을 기세로 뻔뻔하게 굴더구나. 근데 어쩌다 첩까지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아무리 옛날이라곤 하지만 너희 시애비가 그 여자랑 이미 정이 붙어서 못 헤어진다고 나오더구나.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새살림까지 차린 거야. 요즘 같으면야 상상도 못할 일이지. 가당키나 하겠니? 근데 그때만 해도 인식이 좀 후진적일 때 아니니. 내가 못 살겠다고 대놓고 두 집 살림하겠다는 남자랑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친정으로 짐을 싸들고 갔는데 친정에서도 쫓겨나왔지 뭐니.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 남자가 큰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기집애가 그런 걸로 지 가정을 버리고 애까지 내팽개쳐놓고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오냐고. 아니 무슨 그런... 아니 어떻게 친정 부모님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듣는 제가 다 화딱지가 날 정도였으니 당시 시모는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혼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고 양쪽 집이 다 나름 뼈대가 있고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라 그렇게 숨지기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시모는 말하더군요. 시모는 시부가 두 집 살림하는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일절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고 다행히 시부도 시모가 간섭하지 않으니 대놓고 첩을 당당하게 티내진 않더랍니다. 그래서 시모는 첩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고리적 다 지나간 얘기를 지금 대체 왜 하는 거냐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시부의 바람과 제 남편의 불륜이 아주 묘하게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과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들려드릴게요. 때는 얼마 전 제가 남편 놈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죠. 그 사실을 알고서 제가 가장 처음 달려간 건 바로 우리 시모한테였어요. 제가 시모가 시부의 불륜으로 맘고생한 스토리를 전부 들어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란 놈도 또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한 짓을 이어받아 저지른 걸 알고 나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시모밖에는 또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고 시부는 생사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바쁘게 일만 하며 살다가 이 나이쯤 되니 집안의 창피한 얘기를 툭 터놓고 얘기할 친구도 마땅히 없었고 결국 제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서로 엄마, 딸이라고 부를 만큼 친한 시모뿐이었죠. 시모는 말로만 엄마, 딸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사실 저는 그래도 본인 아들이니까 네가 한 번만 봐주고 참고 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일절 않더라고요. 요즘이 어디 그때 50년 전이랑 같아? 나야 그 젊은 나이부터 꾹 참고 삭히고 살다 사리가 다 나오게 생긴 사람이지만 요즘이 어디 그런 시대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살 이유가 없지. 당장 이혼해라. 그게 맞아. 그래야겠죠? 네, 그게 맞겠죠. 근데 제가 맘에 걸리는 건 학교도 걸리고 어머님도 걸리고 호중 씨, 그 인간이랑 헤어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맘에 걸리는 게 많네요. 그러니 그것들은 다 말끔하게 처리를 해야지. 남자놈들 여자 무서운 줄 모르고 아랫도리 간수 못하고 뒤로 엉뚱한 짓들을 아주 당당하게들 해대는데 나는 못하고 살았지만 너는 아주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라.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절대 고분고분해주면 안 돼. 지킬 거 다 지키고 뜯을 거 다 뜯어내고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모는 저보다 더 앞장서서 저의 이혼 소송에 유리한 부분을 찾기 시작했고 시모가 사람을 써 상간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였죠. 시모 밑에는 일하는 비서가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거의 무슨 웬만한 흥신소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간녀에 대해 조사를 하며 알게 된 경악한 사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바로 시부 첩의 숨겨진 딸이었단 사실이었죠. 아니, 심지어 딸이 있었다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다. 전혀 몰랐어.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 혼외자의 존재까지 알았다면 가만히 이렇게 있진 않았을 거야. 알고 보니 시부는 상간녀를 몰래 학교의 교사로 취직을 시키기까지 했더군요. 애초에 혼외자의 존재는 시부만 아는 거였고 가족들이 알았다면 가만둘 리가 없으니 그냥 평범하게 교사를 고용한 것 마냥 일을 꾸몄던 거였죠. 아니 그럼 아버님이랑 그 여자의 딸이면 내 남편이랑 이복남매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아버님이 그 여자를 교사로 취직시켜준 거라면 이미 그 여자는 아버님의 존재도 알고 또 남편의 존재도 미리 알았단 소리잖아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막장이에요? 아니요. 이복남매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 남편의 자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었죠. 그 상간녀는 사실 시부의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부조차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시부는 그 상간녀를 자기 딸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딸이 아니라는 건 이번에 시모가 사람을 써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사실 시부의 첩은 두 집 살림을 하며 이 집 저 집을 오가는 시부 몰래 한 남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고 가진 것 없는 남자와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많지만 가진 게 넘쳐나는 시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거죠. 바람에 또 바람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하여간 첩은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됐고 시부의 첩은 직감상 이 아이는 시부의 아이가 아닌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부가 두 집 살림을 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부의 첩은 그 남자의 아이를 시부의 아이로 속여 키우기로 한 거였죠. 시부도 그 순진한 눈망울에 속아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해볼 생각조차도 않고 자기 딸로만 굳게 믿었던 거였고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가 갑자기 생겼다면 의심해 볼 만한데 첩의 치마폭에 휩싸여 사리분별도 못한 모양이에요. 비서는 시부첩의 과거를 아는 이들을 찾아냈고 당시 이 첩이 다른 젊은 남자랑도 놀아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냈는데 그에게서 상세한 과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이사장님의 첩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자기를 아주 빼닮은 게 자기 아이란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해 나타나려는 걸 그 여자가 돈을 줘 입막음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원히 입 다물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단 첩은 자신의 딸을 돈 걱정은 없이 키우긴 했지만 대놓고 시부 호적에 올릴 수도 없는 딸이었고 평생 숨은 첩으로 살려니 자기 딴에는 또 마음고생을 했지 않았겠어요? 시부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첩을 그림자처럼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더군요. 자기 생각엔 자기도 부인이고 딸도 저 남자 딸인데 왜 저 남자 부인이랑 아들만큼 대접을 못 받고 살아야 하나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대놓고 내 딸한테도 유산 물려줘라 하고 찾아올 수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오려면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할 가능성도 높고 그럼 친딸이 아닌 게 밝혀질 테고 그랬다가는 저희 시부한테조차 버림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떳떳하게 유전자 검사를 못하는 걸 보면 추측이었든 아님 시부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실제로 검사를 해봤든 시부 친자가 아닌 건 이미 자기들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였겠죠. 비서님, 그럼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난 건 그 상간녀 혼자의 계획이었던 건가요? 아님 본인 엄마까지 연루된 사실이었던 거예요? 장인주 씨 모친 장영자 씨가 딸을 꼬드겨 계획을 세웠다는 게 저희가 미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장영자 씨가 친하게 지낸다는 언니에게 털어놓은 사실을 그 남편이 하는 말로 전해들은 사실인데요. 장영자 씨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윤영상,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어차피 곧 죽을 날만 받아놓은 사람이고 그 많은 재산이 그 사람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겠냐. 결국 아들한테로 가지 않겠냐. 내 딸이 그 사람의 정식딸로 인정받아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아들놈이랑 바람을 피워서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차고 정실 부인이 되고 나면 그 재산을 결국 내 딸이 누리지 않겠냐고. 기가 막히는구만. 그러니까 결국 지 딸도 자기랑 똑같이 첩으로 만들겠다 이거네. 요즘 세상에 첩 두고 살 수는 없으니 바람 피워 부인 쫓아내고 그 자리로 들어앉겠다는 거고. 진짜 경악할 집안이네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짓을 시킬 수가. 아니, 그렇다고 그 짓을 또 하는 딸은 뭐고요. 아무리 아버님이 친아빠가 아니라지만 남편이랑 붙어먹을 생각을 하다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여자가 대체 인생을 왜 그 따위로 사는지. 진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집안이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경악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처사일지 고민하던 시모는 우선 이 사실을 시부에게 폭로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비서를 통해 상간녀의 머리카락을 입수했고 이걸 시부의 유전자와 일치하는지 검사를 맡겼죠. 역시 결과는 불일치였고 저희는 이 사실을 시부에게 알리기로 한 거죠. 어머님, 근데 이거 잘하는 거 맞을까요?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다. 내 말을 믿어봐라. 그 인간은 그 첩이 자기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여자라고 평생을 믿어왔어. 술만 먹었다 하면 그 인간이 한 소리가 뭔지 아니? 순진하고 어린 여자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불쌍하다고. 남자라곤 평생 자기 한 명뿐인데
제대로 부인 대접도 못 받아봐서 안 됐다고 내 앞에서 개소리까지 하는 인간이었다니까. 근데 그 여자한테 저 말고 딴 남자가 있었고 심지어 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애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딸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그 배신감과 충격은 상상 이상일 거다. 근데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넌 이 와중에 너희 시부 건강까지 걱정을 하니? 예, 나도 말년에 네 도움받아 복수 한번 해보자. 뭐 그래봤자 이미 이제 죽으나 저제 죽으나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결국 저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시부에게 보여줬고 시부는 전에 본 적 없는 분노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거의 침대에서 솟아오를 듯이 화를 내는 모습이었죠. 감히 나를 평생을 속여와?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서부터 발길도 않더니 심지어 뒤에서 이딴 짓을 꾸미고 있다니. 고얀 년, 이 망할 년, 내가 이 년을 가만히 두나 봐라. 시부는 그야말로 분노로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바람 피우고 두 집 살림까지 차려왔던 시부가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희로선 그 상황이 불리할 게 없었죠. 솔직히 시모 입장에선 평생 첩 때문에 골머리 앓았는데 이제 그 여자가 낳은 딸한테까지 유산을 뺏기게 생겼으니 이 사태를 가만두고 볼 수 있겠어요? 시부를 엄청나게 다그친 거예요. 옛말에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지 애비놈 닮아 아들 새끼까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네. 참 좋은 거 가르쳤소. 애비가 돼서는 부끄럽지도 않아 이 양반아? 내가 진짜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이제 이 꼴을 어쩔 거요? 어? 첩년이 또 바람난 낳은 딸이 이제 내 아들 꼬셔서는 며느리 행세하겠다고 될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당신, 내가 옛날에 당신이 그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건 벙어리 3년, 봉사 3년 하면서 꾹꾹 참고 살았지만 나요, 상미한테 그 짓은 안 시킵니다. 상미 애가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재산 한 푼 못 챙기고 그런 꼴은 못 본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똑바로 행동해. 당장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뜯어 고치고 그놈한테 땡전 한 푼 안 주는 걸로 바꾸라고. 평생을 내 속 썩이고 허튼 짓 하면서 살아왔지만 당신도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뭔가 뉘우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인간이면 그거 하나는 나한테 해주고 가. 그래야 당신이 최소한 인간 소리는 들을 거야. 죽고 나면 물 한 잔이라도 떠놓고 제사 지내줄 사람이 나밖에 어디 더 있겠어? 평생 두 집 살림하고 산 시부지만 죽은 날 받아놓고서는 결국 시모밖에 없었잖아요. 그 첩은 결국 얼굴 당당하게 들이밀지도 못하고 아픈 시부 냅두고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시부에겐 시모가 무섭다는 둥, 몸이 안 좋다는 둥 갖은 핑계를 대며 못 오는 척했지만 또 다른 남자들과 놀러 다니느라 바쁜 모습을 사진까지 찍어와 눈앞에 보여줬더니 배신감에 치를 떠는 시부였죠. 그러더니 결국 시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유언장을 고치게 된 거였어요. 김 변호사 불러와. 유언장 고치게. 결국 시부는 담당 변호사가 보는 자리에서 유언장을 다시 쓰게 됐어요. 아들이 아닌 시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이사장짜리도 시모가 맡기로 한 거였죠. 결국 아들놈이 당장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땡전 한 푼도 아들에게는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 자연스레 내 남편과 상간녀가 결혼을 한다 한들 그 상간녀가 누릴 수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어요. 제 남편이 가질 재산이라곤 몇 푼 안 되는 평교사 월급과 퇴직 후 연금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니 남편놈은 이 유언장 내용에 대해 알게 된 후 길길이 날뛰어대며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미친 듯이 걸어대고 메시지 폭탄을 보내왔던 거였죠. 시모와 함께 남편놈을 만나러 갔더니 개거품을 물어대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무슨 말로 어떻게 꼬드겨서 뭘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쓰냐고? 어? 이게 이렇게 뜻대로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쩔 건데. 이건 그냥 네 아버지가 남긴 유언도 아니고 법적 효력진인 유언장이야. 왜? 나한테서도 뺏어가 보려고 그러니? 엄마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며느리 편에 서서 아들을 이러고 조롱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엄마 뭐 바람에 노이로제 있어서 이래?
아버지가 바람 피우면서 살았던 거에 한 맺혀서 내가 바람 피웠다니까 갑자기 노이로제 도져서 나한테 벌 주겠다 뭐 이거냐고. 아니, 막말로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고 이런 거지. 뭘 그렇게 남자 마음을 다 갖겠다고 그러고 욕심을 부려 엄마는. 평생 떵떵거리고 아버지 돈 갖고 누리면서 잘 살았으면 됐잖아. 내가 그 여자랑 바람난 게 그렇게 보기 싫었어? 돈에 눈이 먼 남편놈은 시모에게까지 막말을 퍼부어댔고 시모는 결국 남편놈의 뺨을 쫙 갈기더군요. 그 순간 어찌나 제가 다 희열이 생기던지. 시모는 평생 시부에게도 아들인 제 남편에게도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두 남자는 시모의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네가 네 애비를 그대로 빼다 박았구나. 아니, 지 애비보다도 못난 놈. 내가 너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느니 일면식 없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만다. 두고 봐라. 내가 그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게 엄마 뜻대로 될 것 같아? 내가 명색이 하나뿐인 외아들이야. 근데 엄마가 그걸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두고 봐. 내가 유류분 소송 걸어서 그 재산 다 다시 찾아올 거니까. 하지만 일은 남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결과였죠. 아무리 유류분 제도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부모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공소 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게다가 시부가 죽기 전 남긴 유언장에서 모든 재산과 권리를 시모에게 양도했고 시모는 아주 건강하게 번듯이 잘 살아있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유류분 소송에서 정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생전에 시부가 살아있을 때 졸라서 증여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증여받은 재산을 여러 가지 헛짓거리를 하다 날려버렸는데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니 이기기 쉽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남편놈에겐 불륜 사실과 증거도 있는 데다 학교에서도 신임이 좋지 않았거든요. 능력도 없고 일도 잘 못하면서 이사장 백만 믿고 설친다는 얘기가 교사들 사이에서 파다할 정도로 소문이 안 좋았으니 여러 가지로 이사장 짤이나 재산 모두 자격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였죠. 상미야, 나는 말이다. 사실 처음엔 호중이 그놈한테 정말로 한 푼도 안 물려줄 생각은 아니었다. 그래도 걔가 내 하나뿐인 자식놈 아니니. 나한테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놈한테 그래도 다 물려주고 가야지. 아무리 밉다지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이기나 그렇게 생각했다. 좀 혼줄 제대로 내주고 인생 막 살다 바람까지 피운 그놈 혼줄 한번 제대로 내주고 나서 나중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나면 조금씩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내가 저놈이 저러는 걸 보고 나니 정말 만정이 다 떨어지더구나. 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저놈 저건 인간이 못 된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인간을 하나 잘못 키운 게지. 그러니 이제라도 인간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저놈한테 내가 이 재단 물려주고 재산 물려줘봐야 무슨 짓 하겠니? 뒤로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니고 재단 말아먹고 학교 이미지도 나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저놈에겐 1원 한 푼 물려주지 않을 거다. 재단은 더 일 잘하는 사람에게로 물려줄 거고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기부하고 갈 거야. 좋은 일에 다 쓰고 갈 거야. 저놈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테다. 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현명하세요. 그동안 어머니 참고 사셨던 거 이제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이런 집에 시집아. 너도 고생이 참 많았지. 내가 못난 아들놈을 길러내 너한테 장가를 보냈으니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겠니?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생각해라. 시모는 비록 시모와 며느리 관계로 만났지만 절 정말 딸처럼 생각했다며 제게 통장을 내밀었고 전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시모에게 큰 금액의 돈을 받은 후 이 학교에서의 제 소임을 모두 마치고 퇴직을 하기로 했어요.
반면 제 전남편 놈은 갖은 바락을 다 해대더군요. 이렇게 땡전 한 푼 못 물려받을 거였으면 이딴 학교에는 있지도 않았을 거라며 제 발로 학교를 뛰쳐나갔고 그 이후 시모를 귀찮게 하며 계속 돈을 내놔라, 건물 하나라도 넘겨라 지랄을 해댄 모양이에요. 내가 그놈 성화에 못 이겨서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고 오는 길이다. 아주 당당하게 맡겨놓은 듯이 내놓으라지 뭐니? 아주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연락을 해대질 않나, 문자 폭탄을 날리질 않나. 내가 아무리 자식놈이라지만 참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신고를 하고 오는 길이야. 그놈은 아마 내가 좀 이러다 말겠지 싶은 모양이지만 어림도 없다. 결국 남편놈은 일도 버리고 제 발로 뛰어나간 데다 재산 하나 물려받지 못한 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잃을 거 없다 싶었는지 상간녀에게도 나가기 전 공개적으로 퍼부어댄 모양이더라고요. 내 아버지랑 놀아난 여자 딸년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덤볐냐는 둥 교무실에서 대놓고 막말을 해댄 통에 전교의 소문이 그대로 쫙 퍼져버렸고 결국 상간녀 역시 얼굴도 못 들고 제 발로 학교를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애초에 그 상간녀는 죽은 저희 시부가 무리하게 억지로 교사로 채용을 한 케이스였잖아요. 실력도 안 되는 걸 앉혀놓은 부정 채용 케이스라 다른 학교에는 발도 들이밀 수 없는 모양이더군요. 우리 아이 또한 남편한테 질린 상태라 아버지와 의절하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앞부분에서 저희 자식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생략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였습니다. 고등학생이라 가장 민감한 시기에 아버지란 인간이 저런 짓거리를 했으니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장례식에서 상간녀를 데려온 걸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더군요. 오랜 시간 저희 전 시모는 고통을 받아왔고 첩과 그 딸인 상간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이렇게 벌을 받는 걸 보니 인과응보라는 게 전혀 없진 않는 모양이다 싶어 제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모르더라도 길게 보면 인생 꼭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는 게 아닐까요? 남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된다는 게 인생의 진리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교훈을 얻어봅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께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